자,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국내 증시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란 사태가 발발하자마자 주요 증시 가운데 하락률 1위까지 추락을 하더니 다시 또 무서운 반등세를 보이면서 그야말로 대단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롤러코스터를 탄 국내 주식시장 상황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보고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숭실대 벤처 중소기업학과 박병호 겸임교수 나오셨고요. 또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또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연일 이렇게 증시가 위아래로 출렁이는 장을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고객들도 만나실 것 같고 주변 지인들도 다 주식 얘기들 많이 하셔서요. 이런 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라고 조언을 해 주십니까? 워낙 다 증권업계 오래 계셨던 분들이라서 많은 우리 증시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셨을 것 아닙니까? 부부장님. 일단 부부장님은 고객들 많이 만나실 테니까 뭐라고 하소연하시던 이런 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직접 고객을 만날 일은 많지는 않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장에서 가장 이제 좀 지양해야 될 거는 지양이요. 예,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는 너무 이렇게 매매를 빈번하게 하면 오히려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어떤 그 이벤트를 쫓아가기보다는 기존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가장 이제 전략적인 행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항상 이제 급락에서 일단 어떤 전략이 되게 중요한데 매수 시점을 탐색하는 전략을 항상 생각해 보는 게 조금은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쉬우면서도 어렵네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참 그렇게 실제 하기가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니 저기 위원님도 뭐 30년 이렇게 이 증권시장을 보셔왔는데 이런 장 보셨어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세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이렇게 대폭락한 거 뭐 9.11 테러가 있긴 하지만 이틀 동안 20%가 빠진 거는 글쎄요, 뭐 제 기억으로는 사실 뭐 IMF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까요?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뭐 저도 사실 공포스럽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뭐 또 주변에 요새 뭐 주식 투자 뭐 안 하시던 분도 사실은 주식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네. 뭐 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조금 이게 너무 빠진다는 좀 생각을 좀 했고 좀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어저께 들어서는 이게 뭐 장이 뭐 대형주 자체가 10% 이상 이렇게 뭐 동시로 빠지는 거로 봐서는 좀 과도한 측면도 있다라는 좀 생각은 좀 들긴 했지만 여하튼 뭐 시장이 색깔이 또 우리나라의 어떤 뭐 오늘 뭐 얘기를 하겠지만 왜 이렇게 빠졌을까라고 보면 과거와는 달리 수급 구조가 상당히 변했다라는 부분을 어제 한번 절실히 좀 느꼈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수급 구조가 변했다. 예. 그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센터장 출신이시니까 이런 장을 경험하시는 게 어떤 생각이 드나 되게 궁금해요. 이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패닉이었거든요. 정말 당황스럽죠.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다른 분들보다 좀 연배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9.11 테러 때 그때 현직에 있었어요. 그때 하루 빠졌던 그 주가 낙폭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최고였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레코드를 깼죠. 그렇죠. 네. 예, 12% 이상 깨졌던 건 딱 우리 역사상 두 번 있었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어제가 이제 기록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지금은 이제 현직에서 이렇게 뭐 고객들을 만나지는 않지만 이 주위 지인들이라든가 투자하는 그 어떤 그 사람들 만나보면은 역시 그 어떤 우리의 그 펀더멘털한 이론이 결국은 맞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커진 상태거든요. 이 변동성이라는 건 사실은 독감 바이러스 같아가지고 네. 이게 우리가 뭐 어떻게 노력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아마 변동성이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는 있다 보면 사람들의 기대 수익률도 높아집니다. 기대 수익률도 변동성이 크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다 보면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데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우리가 5,000포인트를 넘어가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무도 5,000포인트 밑을 걱정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뭐 이런 정도의 시장 상황이면 변동성이면 뭐 뉴스에 웃고 뉴스에 울겠지만 따라서 이 시장이 이제 얼마나 큰 폭으로 앞으로도 더 출렁일까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우리 시장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하루에 이렇게 마이너스 폭이 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아까 5,000포인트 오늘은 급등하니까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지만 사실 화요일장 보셨던 분들은 5,000포인트 깨지겠다 이 생각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요. 위태로웠거든요, 실제로. 이걸 우리는 그냥 패닉셀, 그러니까 공포가 그냥 무조건 주식을 던지고 보는 이런 양상까지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죠, 부부장님? 그죠. 패닉셀이 나왔다고 일단 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9.11 테러 때 같은 경우는 그때는 그 상한가 그 제한이 12% 정도였습니다. 지금 30%로 늘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9.11 테러 때는 네. 전 종목에 거의 하한가를 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IMF 때는 이 상한가 폭이 5% 전후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IMF 이후에 한국 시장 선진화 과정에서 상한가 폭이 계속 이제 확대돼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하고 이제 직접적인 비율 갖고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지금은 상한가가 이제 30%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지금 비율적으로는 상당히 좀 높게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공포 심리 측면에서 본다면 9.11 테러 때가 전 종목 하한가로 그때는 시작부터 이렇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도 역시 이제 특히 이제 수급적인 쏠림 현상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상승 동력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개인 자금 위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이 개인 자금의 특징이 들어올 때는 좀 화끈하게 들어오는데 이런 외부적인 충격이 있을 때는 들어올 때가 상당히 주춤거리는 게 개인 자금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자금이 빠졌다기보다는 그동안 끌어오던 그리고 외국인 매도를 받아오던 개인 자금이 갑자기 외부 충격으로 매수세가 실종이 되다 보니까 어제 그제 나타났던 현상은 전형적인 매수 공백 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 변동성을 크게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주식을 이제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고 그 실적 대비 주가의 레벨이 어느 정도냐 이걸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제 이틀간의 이제 급락은 어느 정도는 매수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PER이 시장 PER이 어제 장중 기준으로 8배까지 떨어졌고요. 종가 기준으로도 8.1배로 내려갔기 때문에 보통 그 전략하는 사람들의 가장 어떤 철칙 중에 하나가 시장 밸류에이션이 PER 기준으로 8배까지 떨어지면 흔히 말하는 바이 더 딥, 저점 매수의 전형적인 신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제까지 이틀간의 급락은 어떤 측면에서는 매수 진입 기회를 제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바이 더 딥이라는 얘기는 주가가 바닥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대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밸류에이션 수준이거든요. 어제는 어느 정도는 그런 지표, 신호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신호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오늘 사실 큰 반등을 보이는 그 동력이 되기도 했겠죠. 우리가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지수로 판단을 했었을 때에 이제 5,000포인트가 위협받았던 건 정말로 걱정되는 부분이었고 오늘 큰 반등했으니까 그럼 이제 5,000포인트 무너질 일은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걱정은 상당 부분 덜어냈지만 뭐 어제와 같은 흐름이 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잠재 있기 때문에 사실 뭐 5천선이라는 부분 자체가 뭐 확고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제가 어제 얘기를 조금 드린 부분은 말씀하신 우리가 대형주 대부분의 경우가 뭐 10% 이상 사실은 좀 하락을 했는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뭐 이란 문제가 터져서 전 세계가 뭐 유가 공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동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만 이틀 동안 20%가 이렇게 떨어졌느냐라는 네.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머니 무브의 좀 부작용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이제 주식시장이 워낙 좋다 뭐 이러한 얘기 때문에 뭐 지금 주식 투자 안 하시던 분들도 사실은 이제 증시로 많이 들어오고 근데 대부분의 과거에는 이제 개별 주식을 사실 사셨고요.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주로 사는 게 이제 ETF라든지 레버리지를 많이 특히 이제 레버리지도 많이 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떨어질 때 이 레버리지 쪽, ETF 쪽 또 레버리지 ETF 쪽에서 매도 물량 자체가 사실 바스켓으로 사실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좀 부작용이 요번에 좀 확인이 된 부분들이어서 아까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일정 유동성이나 지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 무조건
네. 자동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특히 이제 레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0% 정도를 이제 선물로 당연히 이제 담아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떨어지다 보면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매도 압력 자체가 상당히 커지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뭐 어떤 펀더멘탈을 가리지 않고 동시적으로 이제 대형주에 대한 어떤 매도 물량 자체가 쏟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주가 자체가 이렇게 뭐 예상 밖에 뭐 다른 나라는 3% 5% 떨어지는데 우리는 10% 넘게 이렇게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사실은 나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 이러한 수급 구조가 만약 계속된다라고 하면 결국 또 다른 어떤 정말 유가가 이제 100불 가고 뭐 이러한 상황이 만약 전개가 됐을 때 네. 말씀드린 뭐 레버리지 ETF라든지 이러한 이프트에서 다시 또 매도 물량 자체가 다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 하락폭 자체 올라갈 때도 좀 빨리 올라가겠지만 떨어질 때도 사실은 상당히 좀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수급 구조 상황이 좀 변화된 것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편으로 걱정인 게 전쟁의 예측 불가능한 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러다가 또 이제 이란이 주변국 또 타격 더 확대하고 뭐 지상군 투입되고 그러다 이 전쟁이 또 확전 양상으로 간다. 그럼 또 이제 공포 투매가 나타날까 봐 걱정이 되는 건 한켠에선 걱정이 돼요, 계속.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뭐 유조선 한 척이 침몰했다 이러면 또 패닉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우리 얘기에 이제 9.11 테러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 좀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전쟁은 미국하고 이스라엘 하는데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주가가 올라가고 한국은 크게 박살나고 근데 9.11 테러 때도 그랬어요. 9.11 테러 때도 그 본토가 공격받은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은 주가가 뭐 한 4, 5% 수준에 빠지고 그쳤지만 네. 우리 한국은 12% 이상 빠졌거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수급상에서 보면 우리 그 국내 시장의 큰 어떤 수급의 주체가 개인, 외국인, 뭐 기관으로 이렇게 나눠지면 개인이야 그렇다 치고요. 외국인들이 사실 너무 좌지우지하는 시장에 우리 한국은 돼 있고 특히 한국에 있어서는 이 기관 투자가가 당시에도 먼저 앞서갖고 판 거는 기관들이었습니다. 개인보다도. 이번에도 보면 3일, 4일 동안 빠질 때 그 외국인들은 첫날은 많이 팔았지만 둘째 날 오히려 순매수였잖아요. 그런데 기관들은 양일을 걸쳐가지고 계속 다 매도를 했습니다.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수급상의 측면에서 보면 다른 나라보다 저희가 좀 뭐 펀드멘트는 더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관들이 좀 역할을 못 해준다는 근본적인 저희 한국 시장의 약점을 다시 한 번 더 좀 많이 느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급등장에서 또 수급 보니까 기관은 오늘 또 파네요. 그러니까요. 네, 1조 4천억 원어치 현재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 그러면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크게 흔들렸을까? 그리고 유독 또 한국이 더 크게 빠졌을까? 많이 오른 만큼 빠진 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갖고 있는 취약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부장님.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의존도가 거의 100% 우린 다 그죠? 예. 수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중동전에 더 크게 리스크가 노출되는 빈도가 커진다. 이런 해석이 맞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좀 성향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지금 에너지 순수입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체 에너지 수요를 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거의 와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석유 원유 그 생산 비중에 있어서도 이미 사우디를 큰 폭으로 제치고 한 40% 이상 지금 미국이 비중이 높을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러는 반면에 이제 한국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을 하게 되고요. 또 한국이 좀 취약한 부분은 이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지금 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네, 많이 하죠. 사우디산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네. UAE가 한 15%, 나머지를 이제 20몇 프로 정도 해서 70%고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중동 쪽에 수입하는 비중이 더 많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동 쪽에 얘기가 나오고 호르무즈 해협 얘기가 나오면 여기가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게 뭐 그 추세적인 어떤 흐름으로 가지는 않을 걸로 보는 이유는 이번에 이제 에너지 가격을 보게 되면 WTI 가격, 뉴욕에서 거래된 WTI 가격은 별로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물론 올라갔지만 가장 많이 올라간 게 두바이유가 폭등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동산 원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네.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가격은 반등 정도 수준을 기록을 했지만 유럽에서 네덜란드에서 거래가는 유럽산 천연가스 가격은 60% 이상 급등을 했고 어제 오히려 뉴욕 천연가스는 약간 반등을 했는데
유럽 천연가스는 10% 이상 급락을 했거든요. 큰 변동성, 그러니까 지역별로 에너지 가격도 이번에 상당 부분 큰 어떤 변동을 차별화를 보였다라는 얘기고요. 네. 이 부분은 좀 약간 좀 그 불안정성 요인으로 비춰질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이란 하고 미국과의 전쟁 문제가 글로벌 전반으로 확산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WTI 가격, 뭐 두바이, 뭐 브렌트 가격이 동반 급등을 했다면 아 이게 전 세계적 이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에너지 가격 흐르면 유럽산 천연가스 그리고 중동산 두바이 원유가 가격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 어떤 지역적인 문제로 비교적 좀 짧은 기간에 끝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을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환율 짚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 이것도 이제 금융위기 이후 처음 우리가 본 숫자죠. 물론 야간 역의 환율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1,500원 선이라는 위험한 수준을 넘으니까 이청용 총재도 출장 취소하고 바로 한국은행으로 돌아왔을 정도로 위험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외국인들이 이탈할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뭐 환율하고 외국인 수급 문제는 뭐 지난해부터 계속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고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환율이 작년에도 계속 뭐 연초에도 계속 불안했지만 외국인이 그러면 계속해서 매도를 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물론 뭐 매도가 있었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매도라는 부분 자체가 단순하게 뭐 환율 때문에 사실은 매도를 했다라고 보기는 없고 최근에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세는 사실은 나왔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보면 지금 환율과 외국인 매도세를 과거처럼 이렇게 묶어서 보기에는 조금 물론 관계는 있긴 하겠지만 그 관계 자체는 상당히 좀 저는 약화됐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네. 뭐 최근에 어떤 환율, 그러니까 원달러이 사실 뭐 1,500원을 넘어서 추세적으로 올라가면 상당히 불안하죠. 뭐 당연히 이제 그 직군의 펀더멘털은 당연히 안정형 일 거고 또 물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자극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1,500원이 넘어선 거는 좀 단발성 이슈가 아닌가. 그러니까 좀 그 헤지 펀드들 자체가 그동안 사실은 워낙 좀 강세로 좀 예상을 하면서 좀 배팅을 했던 것들이 뭐 상황이 조금 돌변하다 보니까 조금 매도를 한 부분이 일시적으로 좀 1,500원 선을 좀 돌파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번 뭐 며칠이 안 지났지만 그 이란 사태가 터지고 나서 달러가 그렇게 강세가 된 부분들은 아니다. 물론 이제 유로도 약세가 되긴 했지만 그렇게 보면 좀 1,500원이라는 선 자체는 우리나라 펀더멘탈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것 네. 때문에 오늘도 보면 원달러들이 거의 1,450원 선까지 다시 좀 지금은 또 떨어졌는데 1,462원. 예, 뭐 네. 50원, 60원 요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보면 뭐 이번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면 오히려 환율은 또 추가적으로 저는 더 안정이 될 거로 좀 보고 있어서 뭐 환율과 외국인의 어떤 수급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조금은 뭐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는 99로 올라섰다가 또 98로 때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지금 달러 환율이 오르는 거는 사실 달러 강세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계속해서 미세적인 조정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1,400원 초반대까지 교수님 환율이 떨어졌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1,460원 뭐 70원 갔다가 이렇게 뭐 야간엔 1,500원도 가고 환율이 또 이제 불안해지는 게 조금 위험한 수준으로까지 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저희 걱정은 이런 거죠. 이제 이 경기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물가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좋지 않은 쪽으로 작용할까봐 그 부분도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블룸버그 통신사에서는 뭐 우리 주식 빠진 거 다른 신문들은 보면 우리 주식 크게 빠진 거 굉장히 크게 보도했는데 블룸버그는 오히려 환율에 대해서 집중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 뭐 더블 웸이라고 그래서 두 가지 악재의 고통을 받고 있다. 주식 시장에서 돈 잃고 환율 때문에 돈 더 잃고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한국 주식 투자의 성과가 주식 투자 수익률과 환율 수익률 두 가지를 합친 건데 원래는 펀더멘털하게 보면 주식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더 큰 겁니다. 주식 수익률이 좋으면 환율에 대해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 엎어버리죠. 엎어버릴 네. 수도 있고 문제가 없는데 근데 사실 이제 지정학적 위기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글로벌 신용 경색이 오면
환해지 비용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 환율이 영향을 또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환 때문에 주식 팔고 주식 팔아서 또 그 환율이 올라가고 이게 되풀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당분간이라도 하더라도 이렇게 그 외국인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좋아야 됩니다. 주식시장이 스트롱하고 그 예상상 그 기대 수익률이 높아 보이면 외국인들도 매도세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네. 환율 방어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저는 주식시장이 이제 여전히 스트롱하게 스테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이란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증시는 세계 최고 수익률을 자랑하는 초호황이었습니다. 불장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이 뭐 아주 과감하게 우리 주식시장으로 계속 들어왔고 그 일종의 과열 신호까지 나타난 게 일종의 신용 투자, 뭐 레버리지 투자 이런 비중도 위험한 수준까지 늘어났다. 사전 경고도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란 사태가 터졌어요. 그리고 폭락장을 맞이했죠. 이게 딱 우리가 지금 걱정했던 이 상황들이 빚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장님? 그렇죠. 뭐 좀 그 신용 거래가 좀 많아진 부분이 이제 하락장에서 이제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신용 거래라는 거는 이 절대 금액 가지고 이게 많다 적다로 판단하기는 조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용을 한다는 얘기는 주식을 살 때 이제 대출을 받아서 주식담보대출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사는 거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높아지면 대출 금액이 많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집을 살 때도 1억 원의 집을 살 때 대출을 1억 원 하는 거랑 10억 원짜리 집을 살 때 대출을 5억 원 하는 거랑 금액은 많아지지만 비율은 줄은 거거든요. 네. 이게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신용거래 잔고는 절대 규모가 아니고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가 얼마인지 또 신용잔고를 대출을 할 때 여기에 이제 기반이 될 수 있는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의 비율은 얼마인지 이걸 같이 봐야 되는데 그걸 보면 맞습니다. 어때요? 과열이에요? 이 수치는 역사적인 평균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의외네요. 어떻게 보면 신용잔고가 늘긴 했지만 시가총액 증가를 반영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비율은 오히려 역사적인 어떤 평균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 있다는 얘기고요. 예탁금 대비 비율도 그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용잔고 규모가 많다고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 좀 이를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이번 어떤 그 단기 폭락장에서 신용잔고의 어떤 부담이 커졌다라고 결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부담을 갖고 신용잔고가 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절대 규모가 커졌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절대 규모보다는 비율을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옛날에는 그 신용 투자를 하는 게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흔히 말하는 미수금이나 신용잔고 이런 측면에서 그 비투를 추정을 했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행권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서 주식을 사는 신용잔고 측면에서는 이게 드러나진 않지만 실제로는 기타 대출로 잡히죠. 레버리지를 쓰고 있다라는 신호로 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하게 될 때 이게 주식 투자용이지 아니면 생활용이지 또는 부동산 투자용이지 이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으로 얼마만큼 주식시장으로 들어와 있는지는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추정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잔고 비율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더 높은 비율까지 올라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이번 그 급락 사태에서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사 신용 잔고의 비율 같은 걸 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다. 저희의 질문 취지와 다른 얘기를 하셔서 우리 제작진이 당황하셔가지고 지금 막 다른 지표를 막 보내주고 계세요. 사실 이제 기타 대출로 잡히는 신용 대출이라든지 보험 약관 대출,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고 한국은행 공식 분석은 이렇습니다. 그 기타 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꼭 증권사의 대출만 아니고 전체 금융권의 대출의 상당 부분이 이제 주식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보면 여전히 이제 레버리지 투자, 신용 투자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관점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제 이런 급락장에서 그렇게 과도하게 빚을 내서 투자했던 게 사실 이제 예를 들면 강제청산이라든지 더 큰 이제 리스크로 다가온다라는 게 문제가
그걸 걱정하는 거겠죠, 교수님. 예, 그렇죠. 그 이제 신용융자 과거에는 미수금이라든가 신용융자 같은 것들이 주된 개미 투자자들이었다 보면 레버리지의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그거 말고도요. 상품 자체가 뭐 이렇게 2배짜리, 3배짜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품 자체도 사실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시장 구조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더 늘어났다는 거는 비율상으로 더 늘어났다는 건 사실이죠. 그게 또 시장의 변동성도 좀 놀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차원에서 보면 상투를 잡아서 그것도 레버리지로 상투를 잡았으니 이런 시기에 이제 더 큰 뭐 시장은 수익 뭐 하락률이 10%라면 내가 받는 실제 손해는 더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늘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자제하자. 실제 증권사들은 최근에 이제 대출 창구를 닫고 있다고 그러니까 관리에 들어간 것 같단 예, 말이죠. 뭐 한도가 뭐 찬 부분도 좀 있고 해서 뭐 관리에 좀 들어간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투를 잡아서 사실은 레버리지까지 했으면 사실은 뭐 손실 자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건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근데 앞서 얘기하신 것도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좀 동의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 시가총액 자체가 상당 부분 근 6개월 만에 거의 배 이상 사실은 좀 올라간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신용에 물론 많은 게 사실은 뭐 하락장에서 당연히 안 좋은 부분들이긴 하지만 단순 수치만 가지고 사실은 이게 너무 위험스럽다라고 과거와 이렇게 비교해서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외국인이 지금 뭐 거의 뭐 과거에는 볼 수 없게 뭐 7조, 8조씩 이렇게 팔고 나가는데 그 부분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주가가 예를 들어 삼성 하이닉스 주가가 예를 들어서 작년만 해도 한 20만 원 하던 게 지금 100만 원 갔으니까 5배가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파는 금액 자체가 기본적으로 5배가 사실은 올라간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금액적으로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제 좀 높아 보이는 부분들이겠지만 아까 정확하게 지적했지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 시가총액 대비 비율이라든지 예탁금 비율 뭐 이러한 것들을 좀 보면서 이게 과열이다 정말 과열이다 아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판단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번 잘 나가던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큰 충격을 한번 받고 일단 내려왔다가 좀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20만 원, SK하이닉스는 이제 100만 원을 회복하는 게 1차 과제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이건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여전히 스트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스트롱하다? 여전히 스트롱 여전히. 바이를 추천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펀더멘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집어 던졌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한국 시장에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쁜 일이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팔고 싶은 주식이 아니라 팔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팔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제 뭐 좀 약간 비아냥거려서 우리 한국 시장을 현금 인출기 시장이다 또는 뭐 이런 걸 보고 현금 인출기 효과라고 ATM 효과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뭐냐면 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싶을 때 어떤 단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첫째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요. 50% 이상 들고 있고 또 시가총액도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서 거래량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팔고 싶을 때 쉽게 팔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 두 개 종목이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이 집어 던진 거지 펀더멘털의 문제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한국 증시가 기본적으로 아직 안고 있는 일종의 약점들 ATM이라고 이제까지 표현을 해주셨단 말이죠. 반도체의 성장 모멘텀,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 바뀐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유독 더 큰 조정을 받았을까?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앞서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뭐 ETF 효과를 조금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네. 가지는 뭐 굳이 따지자고 하면 그러니까 연초 이후 지금 미국에서 기술주 뭐 최근에 조금 반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기술주에 대한 좀 우려, 그러니까 뭐 AI 파결론이 나오면서 뭐 소프트웨어 주가가 사실은 상당히 좀 급락을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의 수요 자체를 조금 어렵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 자체가 조금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얘기를 하지만 외국인이 조금 이제 매도를 하는 부분들이 좀 어떤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저는 좀 들고자 하면은 지금 뭐 최근 이러한 문제 때문에 다시 조금 수면 아래로 들어갔지만 지금 미국의 사모시장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의 부실 얘기들이 사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환매 얘기도 계속해서 이제 좀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대규모 운용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금이 좀 부족할 수도
있었던 거로 좀 추측을 가능하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조금 팔 수 있는데 좀 차익 실현이 상당 부분 좀 필요했던 부분을 1차적으로 좀 팔아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러한 것들이 좀 타깃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뭐 펀더멘털이 하나도 변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주가 하락 국면에서 오히려 좀 조정 어떤 매수 타임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외국인 입장에서 그동안 얘기됐던 뭐 포트폴리오 비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어찌 보면 이번 급락으로 대부분 다 해소가 됐다라고 보면 오히려 지금부터는 외국인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체를 조금 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삼성전자 20만 원, 하이닉스 100만 원 자체는 쉽게 복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부부장님께도 의견을 듣겠습니다. 반도체 대형 반도체 중 왜 이렇게 낙폭이 컸을까?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그 포트폴리오 비중이 가장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외국인들이 2월달에 한국 시장에서 21조 원을 순매도 했는데 코스피죠, 코스피 기준으로 반도체 지금 22조 원. 5월달에는 시장 전체 5조 원인데 반도체 5조 7천억 팔았으니까 시장을 팔았다기보다는 이제 반도체를 팔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들은 반도체를 특별히 안 좋게 보느냐? 근데 이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지는 않은 것 같고. 외국인들의 상당 부분은 패시브 펀드, 그러니까 인덱스를 따라가는 펀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패시브 펀드에서 이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벤치마크를 보게 되면 한국 시장 비중이 한 이머징 시장, 그러니까 신흥 시장 내에서 한 20%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요. 네. 탑 10 종목 중에 1위는 중국의 텐센트인데 2위가 삼성전자고요. 탑 10 안에 SK 하이닉스가 들어 있는데요. 네. 얘네들 종목별 비중이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 패시브 펀드는 이 비중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비중을 넘어서게 된다면 덜어내서 다른 쪽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 게 패시브 펀드의 기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너무 빨리 올라와서 이 패시브 펀드가 BM으로 그러니까 벤치마크로 쓰고 있는 기준 인덱스가 이거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목되는 부분은 어제 외국인 매매 패턴입니다. 장 후반에 현물 시장에서 갑자기 순매수로 돌아섰고요. 네. 그리고 주목되는 거는 선물 시장에서 어제 2조 2천억 순매수로 장 후반에 급격히 매수로 이제 돌아섰거든요. 현선물 다 매수군요. 맞습니다. 오늘 뭐 선물 시장에서는 다시 매도를 하고 있지만 현물 시장에서 매수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대로 어제 정도의 가격 그리고 어제 정도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가격이 신흥시장 전체 내에서의 이 두 종목의 비중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까지 내려온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물론 이게 뭐 하루 이틀짜리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단발성 흐름일 수는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좀 어렵긴 하겠지만 한 20-30% 정도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개별적으로는 이 정도 가격이면 외국인도 매도를 자극하지 않을 만큼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일종의 진입 하단선으로 설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은 다 매수. 기관이 오늘은 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20만 원, SK 100만 원 주가 회복도 금방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으니까. 예, 뭐 저희 하우스 뭐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오히려 좀 목표 주가를 좀 올리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기업의 이익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양호한 부분들이고 또 하나 뭐 어제 사실은 오늘 국내 주식시장이 사실 이렇게 급등한 가장 뭐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뭐 이란 사태가 사실은 뭐 진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어제 뭐 반도체 주가가 미국에서 상당히 좀 5% 가까이 뭐 주 종목들이 좀 오른 상황들이고요. 또 그동안 문제가 좀 얘기됐던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러한 쪽의 주가도 상당히 좀 반등세가 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오히려 미국의 그 AI 이러한 쪽에서의 모습들 자체는 조금 더 강한 모습으로 좀 가지 않을까. 또 어제 하나 여러 가지 자산 가격에 제가 제일 주목한 게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어저께 한 8% 가까이서 오르면서 7만 3천 불까지 사실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과거 이전에 보게 되면 비트코인과 이 뭐 매그니피션트
세븐 뭐 이런 주가 자체가 사실은 좀 같이 가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투자 센티멘트 또 유동성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된 신호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 그 차원에서 보면 국내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그 뭐 반등 흐름 이러한 것들이 뭐 오늘 단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러한 문제 자체가 크게 불거지지 않으면 좀 추세적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충분히 생긴 것이 아닌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비트코인과의 가격이 이제 동반해서 같이 가는 경우에는 그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예. 상당 부분 회복이 됐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다면 교수님도 그러면 이번 조정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당폭 조정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라는 저의 긍정적 해석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외국인 지금 투자자들이 만들어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외인들이 빠져나오는 예, 만들어준 기회다. 예. 수급 공백이 생기니까 그 그렇죠. 자리를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채워야 되는데 예, 이 얘기는 교수님도 펀더멘털 자체에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이제 주가가 빠지게 되면 오히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장에 지금 애널리스트들 다 예상하고 있고 아마 예외 없이 키움 정권인 거 어디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 보고서를 안 냈는데 거기까지도 보고서가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펀더멘털이 문제는 없고 우리 이제 시장에 테크니컬한 문제만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부장님 지금 증권사들 외국계까지 다 포함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 하이닉스는 170만 원 수준까지 나왔고 삼성전자 26만 원까지 뭐 29만 원도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29만 있는데 원까지. 예, 뭐 목표가가 26만 원, 29만 원 뭐 이거보다는 뭐 목표가는 이제 뭐 기업이익하고 이제 멀티플을 이제 계산을 해서 추정을 해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멀티플은 여러 가지 이제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니까 근데 기업이익 측면을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기업이익 올해 예상치가 185조 원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닝 시즌도 끝났고 4월 초부터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제 어닝 시즌 비수기거든요. 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무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SK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좀 더 고무적인 부분은 주가를 이렇게 올해 주식 시장이 이렇게 반도체 주식이 많이 오르면서 걱정되는 부분은 올해 중반 이후에 넘어갔을 때 기업이익의 반영 비율이 올해치보다 내년도치가 더 많이 반영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내년도 기업이익이 좀 더 중요해지거든요. 근데 2월 전까지는 올해 기업이익 전망이 상향되던 거에 반해서 내년도 이익 전망치는 그렇게 잘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이 얘기는 이번 슈퍼사이클이 생각보다는 빨리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자아내는 부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움직임 보게 되면 내년도 이익 전망치가 지금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 컨센서스는 200조 원을 지금 돌파를 했고 많이 보는 데는 300조 원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이번 사이클이 이익 사이클이 좀 조기 단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017년도 그때 4차 산업혁명 시작이 뭐 얘기가 많이 되고 반도체 사이클에 도래했을 때 주가가 기업이익은 2018년도에 가장 좋았는데 오히려 주가는 2018년도에 가장 안 좋았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2019년도부터 어닝 사이클이 꺾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따라서 그 현상을 요번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올해 기업이익 2026년도 기업이익 전망치보다는 내년도 이익 전망치가 얼마만큼 견고하게 움직여줄 수 있느냐가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최근 들어서 조금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커지긴 했지만 내년도 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좋고 이 사이클이 생각보다는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의 어떤 기대치는 긍정적으로 계속 갖고 가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흐름, 회복력, 펀더멘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오늘 세 분이 공통적으로 같은 의견을 내주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국제유가 전망을 해보죠. 유가가 지금 WTI 기준으로 한 5달러대 그리고 이제 브렌트유는 $80 넘어섰고 아직까지는 아주 뭐 위험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흐름이 지금 위협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시나리오가 안 좋은 거는 $100 넘어서 $120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렇게 갔었죠. 그럼 이제 이게 증시와 실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 여기에 대한 안 좋은 시나리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감내할 만한 수준이 어디 정도까지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정확하게 뭐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 레벨은 사실은 무난히 좀 저는 감내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지금 최근에 보면 유가가 한 60불 정도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한 75불 정도 사실은 좀 올라간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네. 한 20% 정도 이제 올라간 상황들이고 문제는 사실은 레벨보다는 이게 장기화 요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100불이 됐든 뭐 80불이 됐든 간에 이 흐름 자체가 결국 얼마만 몇 개월 동안 지속이 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120불 간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상당 기간 오래 지속이 된 부분들이었고요. 또 그 당시를 보게 되면 또 공급망 쪽에 차질이 붙이면서 물가 쪽이 상당히 큰 압박을 받아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직전까지 갔던 이런 상황들이지만 지금은 유가가 뭐 앞으로 뭐 이러한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이제 큰 고비는 좀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70불 레벨 때의 어떤 유가가 지속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처럼 미국이 그 중동의 에너지 의존도가 큰다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네. 뭐 지금 다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은 뭐 자립 정도 에너지를 사실은 지금 갖고 있는 상황들이고 만약 이러한 사태마저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가게 되면 유가는 현 레벨보다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50불 초중반까지도 사실은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흐름이 1개월 이상 지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경제라든지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가가 너무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고 이게 장기간 지속됐었을 경우에 이제 걱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끝에는 또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도 있죠. 특히 이제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또 연준 체제가 또 케빈 워시로 바뀌고 뭐 이런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이런 사태가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가가 위험한 수준으로 계속 가면 연준도 결국 아무리 케빈 워시 체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거나 혹은 또 금리 인상 쪽으로까지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 건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전망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부장님. 이게 뭐 이란 미국 사태가 이제 불확실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네. 상당히 먼 미래까지 이제 그 끌고 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가가 많이 올라도 네. 연준이 바라보는 유가에 대한 시각은 이 고유가의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다른 생필품 가격에 영향을 파급이 돼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될까.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헤드라인 CPI하고 그 코어 CPI하고의 연관성이 그대로 전파가 돼서 근원 물가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이 되면 연준이 유가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금리 인상의 어떤 근거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현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예, 그리고 네. 만일 그 유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서 물가를 그렇게 끌어올릴 상황 정도면 미국 수요가 상당히 둔화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식적으로 유가가 많이 올라서 물가를 자극하고 이게 다른 부분으로 연결이 돼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금리 인상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도식화하는 거는 지금은 조금 너무 그 가능성이 낮은 부분들을 우려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우려감은 크지는 않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유가 안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뭐 근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가능성이 좀 내비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유가가 갑자기 급등하고 이번 전쟁 양상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이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그 장기전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지상군 투입마저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지상군 투입을 고려하겠다고 말한 대통령은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차단을 했거든요. 전쟁 초반에. 네. 빨리 끝낼 거고 지상군 투입은 없다. 미국 여기에 늪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걸 천명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이례적인 발언을 했고요. 근데 어제 주무장관들이 다 반대 발언을 해놨어요. 베센트 장관은 유가 안정을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현 시점에서 지상군 투입 계획은 없다.
라는 반대 발언을 해줬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어저께 유럽산 천연가스 가격을 많이 떨어뜨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불안 심리를 진정시켜주는 요인으로 작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측의 근본적인 어떤 그 정책적인 입장은 기존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해왔던 비교적 전쟁을 단기간에 끝내겠다라는 기본 정책은 지금으로 봐서는 크게 바뀌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유가도 뭐 단기 스파크가 좀 있긴 했지만 네. 지속성을 갖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뭐 조심스럽게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통화 긴축까지 가는 거는 좀 과장된 예, 걱정이다? 예, 이렇게 절대 보세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은 이제 지정학 경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서로 온다 하더라도 네.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수요가 많아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코스트가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금리를 올린다든가 통화 정책을 선다 해가지고 사실은 수요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워하는 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괜히 금리나 통화량을 쓸데없이 조절했다가 그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했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금질문 드리려고요. 이건 저 위원님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전쟁 나면 금값 오른다. 일종의 공식이었잖아요. 안전자산 수요가 올라가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네요. 오히려 이전이 더 그냥 탄력적으로 올라갔고 예. 이런 전쟁 나고 처음에 확 올라가는 것 같더니 그 뒤로 또 좀 조정받고 그 뒤로 그냥 약간 횡보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일단 충격 자체가 미국 증시에 사실은 거의 없었다라는 부분이 하나 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아시아 증시 자체는 상당히 좀 큰 하락을 기록했지만 지금 미국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쟁 이전 수준보다 사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이란의 피해 자체가 제한적이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이 경계 자체가 사실은 조금 묘해지고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국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최근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격들 자체가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이러한 사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사실은 있는 부분들이고 그 배경에는 뭐 유동성이 최근에 조금 이제 마른다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한편에서 보면 지금 시중 국채 금리 자체가 잘 떨어지지 않는 그게 뭐 국채 가격의 하락이 요인이 하지만 금 가격도 사실은 그러한 국채 금리 흐름에 조금 연동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 가격의 전체적인 어떤 그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는 부분 자체는 뭐 네. 리스크를 자체를 좀 과소평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증시 타격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섣부른 예측과 결정이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전쟁은 예측을 벗어나기 쉽상이니까요. 뉴스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위험을 분산하고 또 펀더멘털에 기초한 투자의 기본을 지켜나가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